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중에서 모두가 파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 시절 책 6도의 멸종을 접했다. 6도의 멸종은 학교 다니면서 받은 숙제 중 유일하게 교수가 학생들이 다 못 읽는 책이라고 단언했다. 처음에는 혀를 짜면서 설마 내가 그렇게 대충 할 것 같나 생각했다. 4학년 1학기 열띤 마음으로 빨리 졸업하려던 때라 교수님 말씀이 어린 놈의 자존심을 찔러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결국에는 교수님 말씀이 맞았고 끝은커녕 중간까지도 책을 읽어내지 못했다.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 중 누구도 끝까지 책을 읽은 사람은 없었다. 기후위기 수업은 시카고 대학교에서 과학 기본교양 과목을 듣는 학생이라면 필수로 이수해야 했다. 이전 수업은 지질학과 생물학으로 학생들은 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책에서 말하는 6도의 멸종은 북극곰이나 펭귄의 멸종이 아니라 문명과 그것을 세운 인류의 멸종을 말한다. 책은 6장으로 나뉘어 있고 각 장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씩 상승하면 북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져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놓인다. 2도씩 올라가면 그린란드 전체가 녹아 마이애미, 맨해튼이 바다에 잠기고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수십만 명으로 늘어난다. 3도씩 오르면 지구의 배, 아마존이 사라진다. 4도씩 오르면 높아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뉴욕이 물에 잠긴다. 5도씨 이상 오르면 정글이 모두 불타고 가뭄과 홍수로 인해 거주 가능한 지역이 얼마 남지 않는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된다. 평균 온도가 6도씨까지 오르면 생물의 95%가 멸종한다. 3장, 그러니까 3도씨 오른 지구를 묘사한 장부터는 너무 끔찍해서 덜기가 힘들었다. 되먹임 현상, 피드백 루프 때문에 인류가 위기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고 제어 불능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거대한 산불이 일어난다. 또 바다의 산소화 때문에 대부분의 갑각류가 껍데기가 진화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바다의 산성화라는 개념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후위기와 바다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다의 산성화는 엄밀히 말해 기후위기의 결과이다.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대기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어디에 흡수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생물학 수업을 떠올리며 나무가 흡수한다고 말한다. 물론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광합성 과정을 통해 산소를 만든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건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다. 가장 큰 탄소 흡수원,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생태계적 장치는 물, 바다이다. 수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산화탄소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데 바다는 지구 수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규모가 크고 흡수력이 대단하다. 그러니 기후변화가 속도를 더할수록 바다는 빠르게 산성화되는 것이다. 바다가 산성화된 결과는 무엇일까? 바다가 산성화되면 수소이온이 많아지는데 수소이온은 탄산면 이온과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해양생물이 껍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탄산염 이온이 부족해진다.
바다에는 꽃게, 랍스터, 새우, 대하, 굴 등 온갖 갑각류와 조개류가 있다. 그 동물들은 모두 칼슘을 이용해서 껍데기를 만들어 포식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산도 높은 물에서는 동물들이 껍데기를 만들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만들어도 단단해지지 않는다. 최근 기사를 보니 바다의 산소화로 개의 외피가 단단하게 형성되지 않아 특히 어린 개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고 기후위기가 계속되면 플랑크톤, 조개, 갑각류가 사라지고 그 동물을 먹는 물고기들이 죽어간다. 남는 것은 캄브리아기 이전까지 바다를 지배했던 해파리뿐이다. 인류가 생겨나기 전의 상태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도 무섭지만 그보다 두려운 건 지구가 5억 4,100만 년 전 상태로 변하고 있다는 게 인류만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인류와 영장류는 물론이고 포유류, 파충류, 어류도 없는 생물학적인 원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내가 죽기 전에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할 테니 결말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결말로 떨어지도록 지구의 운명을 던져버리는 사건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게 두렵다. 지구가 무너지는 순간에 눈을 뜨고 있는 게 두렵다. 경제는 경세 재민의 줄임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우리가 말하는 경제는 고대 그리스 에코노모스에서 유래했다. 고전 그리스에는 한 집이 가진 자원과 그 질서를 뜻하는 에코노모스라는 용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에코노미카라는 이론을 처음 낸 사람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누가 무슨 역할을 맡고 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두고 경제를 논한다. 요즘 경제학은 이 개념을 가지고 전체 시스템에 확대한다. 인간 사회 전체가 하나의 집이라면 자원 흐름과 배치를 어떻게 관리해야 번영하는가를 보고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분야이다. 우리가 말하는 경제는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으로서의 정치적 관념이 아닌 고대 그리스의 자원관리 제도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지금 우리의 경제학은 비현실적이다. 마치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지만 사실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더 큰 기반을 경제와 관련 없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 제외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그리스 농부의 집을 분석할 때 농사기구와 사람만 보고 계절을 무시한 것과 같은 일이다. 경제적 외부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제3자나 외부의 영향으로 비용이나 이익이 생기지만 그것을 통제도 제어도 할 수 없어서 공식에 반영되지 않고 실제 가격이나 값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지만 간단하게 커피를 마실 때를 떠올리면 된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해보자. 카페에서 더블샷 바닐라 라떼를 주문하고 5,500원을 지불하고 동료들과 재미있게 수다를 떨다가 사무실로 돌아갔다. 여기서 더블샷 바닐라 라떼의 가격은 얼마인가? 지갑에서 지불한 5,500원일까? 하지만 그 한 잔의 비용 편익도 똑같을까? 커피 한 잔으로 얻은 것, 그리고 잃은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생각하면 얻은 것은 단맛과 카페인이 추가된 것, 일회용 컵을 써서 편히 마실 수 있는 것 정도이다. 그러면 잃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직장인의 지갑에서 나간 5,500원, 그게 끝일까? 한 잔의 더블샷 바닐라 라떼로 얻고 잃은 것들은 또 있다. 얻은 것으로는 카페인을 섭취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올라간 것, 동료들과 커피를 사 마시고 수다를 떨면서 집단적 소속감이 축적된 것, 그리고
나는 그냥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다른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경제적 자신감이 충전된 것이다. 또 업무 실적을 쌓고 승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매일 조금씩 얻어가고 있다. 이것은 가격에 반영돼 있지 않은 혜택이다. 그렇다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잃은 것도 있지 않을까? 통제하고 제어하지 못한 것을 상상해보면 답이 나온다. 더블샷 바닐라 라떼에 들어간 설탕이 건강에 미친 악영향, 먼 훗날 늘어날 의료비용, 아메리카노를 시켰다면 아낄 수 있었던 1,000원의 경제적 여력, 직장 동료와 쉴 틈 없이 이야기하면서 포기한 개인적인 쉬는 시간, 카페인으로 증가한 코르티솔 분비와 탈수 현상 등이다. 이렇듯 가격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익과 손해가 크다. 우리는 계산이 어려운 그런 것들에 전부 경제적 외부성이라는 라벨을 붙여서 무시하는 경제관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에 관해서 얘기할 때 경제적 외부성은 무엇일까? 커피의 주요 원료는 원두이다. 커피 원두는 열대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열대 지역에 커피나무를 심고 키워야 한다. 원래 그 자리에서 자라던 식물이 생태계에서 했던 역할의 값은 모른다. 다른 식물을 제거하고 커피나무를 키우면 그 지역의 공기질은 어떻게 바뀔까? 토양이나 그 지역의 동물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모른다. 또 그 커피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는 대기로 방출된 가스 때문에 대기가 따뜻해지고 강우 배토에 들러져서 가뭄을 유발하고 해충이 증가하는 값은 계산이 안 된다고 추측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다. 기후위기로 인해 2014년 브라질 커피 생산 지역에는 가뭄이 들었고 중미에서는 곰팡이가 돌아서 흉년이 들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로 아라비카 커피콩 값이 1년 만에 2배로 폭등했다. 2050년까지 점차 온실가스를 줄여도 아라비카 콩 생산 지역의 49%가 없어진다고 한다. 우리의 경제관은 고장났다고 하기보다는 국악이라고 지적하는 게 더 맞다. 이전에는 몰라서 할 수 없던 것을 어쩔 수 없이 계산에 넣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알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인데도 안 하는 식이다. 이것이 환경 문제의 핵심이다. 경제활동의 외부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유발하는 환경오염과 그것을 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 말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음에도 원자력 에너지가 값싸다는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을 들 수 있다. 훗날 원자력 발전소를 닫는 데 들어가는 최소 수십 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 방사능 유출과 그로 인한 땅과 바다의 오염, 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질병과 막대한 치료비는 우리가 말하는 경제 안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가격에는 값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틀린 가격이 우리에게 비싼 값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람들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든다고 말한다. 기후위기 문제를 방치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손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는 게 잘 체감되지 않는 듯하다. WWF에서 2020년 2월 발표한 보고서 지구의 미래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세계 총생산 중 최소 4,790억 달러, 2050년까지 누적 9조 8,6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구 자원을 소비할 때 예상되는 재해와 생태계 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될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결과이다. 지금과 같이 자원을 소비할 경우 한국에 예상되는 GDP 손실액은 최소 100억 달러에 달한다. 조사 대상인 140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
세계 경제 포럼도 향후 10년간 인류에게 다가올 위협 요인으로 1위 기후위기, 2위 기후위기 대응 실패를 들었다. 2019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으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인류에게 다가올 주요 리스크로 환경 문제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세계 경제 포럼과 영국 회계법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는 전 세계적으로 44조 달러 규모의 경제가 자연 생태계 변화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현실이 이런 상황이니 기업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 10월 새로 매니페스토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기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우리가 사는 세계의 정직의 역할을 한다. 우리의 생물권을 보호하고 순환형, 공유형, 재생형 경제를 옹호한다. 실적은 주주환원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바람직한 경영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측정해야 한다. 라는 항목이 들어갔다. 기업이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후손들이 살아갈 몫의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환경을 연결하는 언급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가 몰고 올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경제관도 기업의 철학도 이제는 변해야 하지 않을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바이러스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내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행사나 미팅, 강연의 일정은 취소되었지만 촬영 일정은 오히려 늘어 바쁘게 보냈다. 바쁜 것이라고는 마스크를 매일 쓰게 되었다는 것 정도일까? 나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마스크를 많이 사두었다. 미세먼지 때문이었다. 대기오염 때문에 산 마스크를 바이러스 때문에 또 쓰네. 마스크를 쓸 때마다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세계보건기구와 IPCC는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감염병이 더 자주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가 겪을 일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환경보건심의센터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84.6%가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이 기후위기라는 데 동의했다고 하는데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일례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은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나도 며칠 전 카페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담으려다가 거절당했다. 외부에서 가져온 텀블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회용 컵에 담거나 머그잔에 담은 음료를 옮겨 담으라고 했다. 아예 처음부터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을 주는 것도 상당했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듯하다. 우리의 경제 모델 자체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가능하면 이 계기를 통해서 자연의 회복 능력을 고민하고 조직이나 제도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유연함을 갖추면 좋겠다. 이런 재난은 기후위기가 몰고 온 변화의 일부로 향후 반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봐야 암울할 뿐이니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번 일로 인수공통 감염병에 관한 관심이 환기되었지만 사실 대부분 바이러스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대부분 동물에서 시작해 동물과 사람의 접촉으로 감염된다. HIV도 본래는 중앙아프리카의 다른 영장류가 갖고 있던 것으로 사람에게 전파되었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계속되면 빙하와 영구동도층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박테리아가 노출될 것이고 부패가 지연되거나 멈춰있던 동식물 사체의 부패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사체 안에 동결되었던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며 또 다른 전염병을 불러올 수 있다. 시공간으로 단절된 서로 다른 생태계가 갑자기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면서 퍼뜨린 전염도와 홍역으로 원주민들이 죽음을 당했다. 전염도와 홍역에 관한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은 낯선 균의 침투로 유럽인들의 직접적인 학살 이전에 이미 몰살에 가까운 타격을 받았다. 극지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기후위기로 인하여 노출되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와 같은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원주민이다. 서핑으로 유명한 하와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서핑 전 피부 상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에 없던 박테리아가 출몰했기 때문이다. 박테리아가 상처를 통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바닷물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단다. 기후위기를 전면에서 맞고 있는 우리는 기온 상승에 의한 리스크를 고민해야 한다. 벌레나 박테리아의 서식지가 확장되거나 연고 동도층이 녹으면서 새로운 균과 박테리아가 전파되는 위험 말이다. 우리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시스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에 집착하는 습관이 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건 향후 만들어 갈 것에 관한 고민이다. 코로나19가 우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